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하면 무기 체계 소요도 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정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네. 방산 4강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 6월 25일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이죠. 참 이 격세지감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쟁 발발했을 때만 해도 우리 탱크 한 대 없었는데, 자, 전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K방산, 이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네. 과거에 군 생활하신 분들은 지금의 K방산의 위상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 우리 군대 다닐 때 막 수통에 US 아미 써 있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뭐 K방산 해도 아유 저러다 말겠지 하고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위원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무기 체계, 네. 방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왔죠. 다만 이제 일부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 기술 격차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군에서 이제 대량의 국산 무기들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이제 K 방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가성비다. 가성비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장비의 성능도 있지만 네. 그만큼 많은 수량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제 환영받는 뭐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네. 사실 우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것만 해도 한 1000여 문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 육군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주포가 있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엄밀히 서방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육군이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K9 자주포가 예. 독일의 라인메탈사하고 한번 붙은 적도 있고 하죠. 예,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그 독일 라인메탈사가 만든 이제 PGH 2000이라는 자주포가 네.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성능은 사실 K9 자주포보다 앞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나 수량 이런 거를 고려하면 세계 시장에서 오히려 K9 자주포가 더 선호를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나오는 방산 소식을 보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사실 그동안 이제 PGH 2000이 생산이 중단됐는데 단종됐었는데 다시 지금 생산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고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전차 자주포 지상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선구적인 나라고 심지어 우리가 독일 축구하면 전차 군단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명성에 걸맞는 사실 전차 뭐 레오파드 2 같은 전차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K 방산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세를 이제 떨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좀 견제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맹위를 떨쳤던 그 독일의 전차군단과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상징적으로 우리 K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군사 전문 매체 혹은 이제 항공 전문 매체 이제 아는 기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기만 전만 해도 전 세계 방위 산업이 약간 정체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긴 세월 동안 이제 베를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실 큰 전쟁이 없고 이제 국지적인 전쟁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군비 모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해성 같이 등장한 K 방산에 대한 또 관심도도 특히 해외 전문지들 보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한다. 일단 네.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의 전투기 전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남북한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전투기 대수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투기는 보통 세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2세대, 3세대, 4세대, 네. 5세대.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는 보통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진 뭐 F-35라든가 예. F-22 같은 전투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 중인 KF-11 보라매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외형,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저피탐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국산 A사 레이더라던가 네. 여러 가지 항전 장비들도 사실 국제적인 수준의 4.5세대 기준의 그런 장비들 다 장착해서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4.5세대 해외 전투기대에 비해서 성능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26년부터 양산하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중전 기능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대지라든가 공대함 기능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다목적 전투기로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실전 배치된 거는 FA-50 정도고 KF-21은 이제 차세대 전투기로 네, 언제쯤 실전 배치될까요? 26년부터 양산이 예. 되면 아마 그 이후에 뭐 대대가 이제 네. 부대가 창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방 지역 위주로 예. 배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뭐 F5라든지 미국에서 들어온 F5 전투기라든지 또 얼마 전에 퇴역한 또 팬텀 전투기가 사실 우리 북한의 네. 접경 지역을 이제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KF-21이 본격적으로 공군에 배치되면 네.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는 KF-21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쟁의 시작은 공군에서 하고 예. 마무리는 육군이 하고 예. 하지만 승리를 이끄는 건 해군이다. 예. 그래서 바다를 제패한 자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예.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해군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은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공군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배는 참 많아요. 네. 근데 다 배들이 좀 작은 배들, 뭐 고속정이라던가 경비함 그런 위주로 돼 있고 우리 해군도 이제 뭐 유도탄 고속함이나 유도탄 고속정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호위함 비교적 이제 배수량이 뭐 3,000톤급, 2,000톤급 혹은 3,000톤급 되는 그런 호위함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톤에 가까운 그런 만재 배수량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그보다 더 큰 대형 수송함이라든지 상륙함 전력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주목할 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구매한 P-8 포세이돈 또 해상 초계기가 마침 그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로. 네. 그래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의 해군에 비해서 뭐 해상 그리고 공중 전력이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해군은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해군이 됐고요. 북한 해군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뭐 예. 계급장 다 떼고 예, 이제 남북한 1대1로 딱 맞붙었을 때 예. 그러면 그 승산은 우리가 훨씬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사실 이제 비대칭 무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 화학 무기, 뭐 생물 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전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만약 우리가 정말 선제 공격하자, 성경 공격을 한다. 예. 그럼 사실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K 방산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면 예.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때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방산업체에 근무를 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실 이제 2021년 말만 하더라도 국내 방산업체 사정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출은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수출이라는 게 뭐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우린 거의 다 내수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일례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천궁2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을 했는데 한 4조 원 정도 되는. 근데 당시 이제 그런 수출 전선에서 뛰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계약을 맺는 데까지 한 1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 수출이라는 게 막 단기간에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참 22년도에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 혜택을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방산업체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대탕트 시대라고 하면서 네. 어떤 무기 개발을 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탈냉전이 되면서 국방 예산이 다 줄었고 그러니까요. 예. 줄면서 각국의 방산업체도 M&A 하면서 통폐합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와 달리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생각나는 게 토끼와 거북이 네. 그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토끼가 잠자는 동안 네. 거북이 열심히 해갖고 따라잡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그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네.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산 무기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예. 탄약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제 폴란드가 그렇게 큰 결정을 한 배경을 보면 당시에 바로 줄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K2 전차, K9 자주포, 뭐 FO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에 납품을 하려고 생산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빠른 시간 내에 납품이 이제 가능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 이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는 다른 주변 국가, 폴란드 주변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무기를 전달해 줄 수 있구나를 네. 보고 또 지금 많은 또 구매 계획을 또 세우고 있고 네. 실제로 뭐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K9 자주포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우리 방산업체들이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내수용 비중이 훨씬 크지 않나요? 수출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잖아요.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하면 무기 체계 소요도 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래서 왜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이상 국내 수요로는 회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군병력도 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장병 수도 줄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무인 체계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K9 자주포도 지금 한 4-5명이 운용을 하면 무인 체계를 적극 도입해서 한 3명 정도만 운용할 수 있게 그래서 K9A2라는 또 새로운 버전을 현재 이제 개발 중인데 유무인 복합 체계인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예. 많이 이제 언급하시는 게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근데 유무인 복합 체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운용자의 수는 줄일 수 있지만 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비를 그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정비를 군인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방산업체에 네. 외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MRO 시장, 그러니까 네. 유지 보수 시장, 네. 무기 계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 이후에 그 애프터 마켓이 또 중요하잖아요. 훨씬 여기서도 크죠. 부가가치가 예. 한 30년 동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기체계 수명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30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심지어 팬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모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예. 이번에 팬텀 퇴역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50년 가깝게 썼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이런 정비라든가 이런 소요들이 네. 오히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 이상의 그런 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예. 있어서 사실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우리가 좀 강점이 있나요? MRO 그렇죠. 시장에서도. 예.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 뭐 4-5시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이제 동남아에 수출됐던 무기들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방산업체들의 그런 사후 서비스에 예. 만족해서 또 추가 주문한 사례도 있었고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강점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또 빨리빨리 처리하잖아요. 아, 빨리빨리. 예, 배달의 민족, 예, 총알 그래- 배송, 로켓 배송. 그렇죠. 예. 그런 게 사실 해외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로 이제 네. 작용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이 무기라는 거는 체계 통합이 중요한데 예. 우리가 그런 것도 잘한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됐는데 네. 지금은 뭐 전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 K1 전차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기술의 힘을 좀 빌어서 만든 이제 국산 전차고 K2는 사실 이제 그런 기술을 배워서
정말 한국형 전차로 만들었거든요. 아, 흑표 전차. 네, 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도 이전에 우리가 이제 K55라 그래서 네. 역시 이제 우리가 미국 기술을 좀 차용을 해서 만들었었고, F-50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네. 정말 세계적인 전투기 제작 회사죠.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한 다음에 네.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 개발로 한 거고. 예. 우리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 과정을 지나서 성인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기술적인 진전을 많이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을 봤듯이 예. 현대전은 이제 무인 체계가 중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 드론 같은 무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정말 천양지차로 갈릴 거다.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을 저는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전 전황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이렇게 전선이 자꾸 교착이 되냐, 그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이렇게 서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이 드론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전장을 샅샅이 정찰하고 뭔가 공격을 할 만한 대부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그걸 사전에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포로 공격해서 다 분쇄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정말 큰 전투를 치러서 뭔가 이 전선을 타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미래전은 이 때문에 지금 사실 드론을 누가 잘 운용하고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네. 얘기를 할 만큼 드론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 하면은 드론 생각나고요. 예. 지상에서의 무인 체계라면은 어떤 자동화된 전차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무인 장갑차 같은 거. 예. 그런데 바다에서는 뭐가 있지?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무인 잠수정. 그 하나 시스템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예, 현재 국내 방산업체는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이 예. 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한 5년 정도 혹은 빠르면 3년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우리 해군에서 특히 이제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네. 잠수정을 이제 운용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성되고 시제품까지 나왔는데, 네. 아직은 이제 군에서 그 좀 시범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만약 시범 도입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때는 많은 이제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들이 실제 전투에 이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이라면 그냥 바다 위에 드론과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일 텐데 그게 공격도 가능한 건가요? 무장도 가능해요? 그렇죠. 정찰만 하는 건지. 무인 수상정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단다거나 아니면 뭐 기관포를 단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뭐 군에서 채용은 안 했지만 시제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장착한 것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 같은 거를 왜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잖아요. 예. 뭐 바다 밑에서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라든지 SLBM 같은 거 쏘아 올리면 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어떤 해군의 무인 체계도 이런 거를 대응할 여력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무인 잠수정, 장시간 자망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해군의 그런 SLBM을 탑재한 네. 잠수함이 나오는 입구에 그런 잠수정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잠수정이 나온다고 알려줘서 네. 우리 잠수함이 쫓아가서 뭐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잠수함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구역에 무인 잠수정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네. 혹은 어뢰를 달고 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육해공 다 지금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능력들이 발전되면 심지어 미육군의 어떤 최고 책임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향후에 이제 미육군은 최초 적과의 교전을 사람이 하지 않겠다, 무인 체계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전쟁의 양상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시장 4강을 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데, 뭐 지금도 정부와 이제 여러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지금 K방산의 장점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탱크나 전차나 뭐 자주포나 항공기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주요 원자재, 부품값 이런 것들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논의하기에 이게 갈수록 가성비를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부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무기 가격도 이제 오르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저도 방산업체에 있으면서 사실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조 뭐 약 20조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 경제 사정이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운영 중인 뭐 수출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돈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수출금융은 사실 많은 액수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에도 그게 이슈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와 정부에서 이제 해결해서 어느 정도 보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정말 폴란드만큼 수십조의 이런 또 무기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재원 마련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독일은 세계적인 뭐 나라에서 운용하는 그런 기금도 많고, 네. 예를 들어 차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독일, 프랑스는 세계적인 또 금융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금리로 대출을 통한 무기 판매도 가능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사는데 우리가 실제 돈을 내기도 하지만 예. 리스도 있고 할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맞아요. 금융 방식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방식 시스템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 한 대 팔면 사실 네. 현대차 정말 그렇죠. 한 몇백 대? 뭐 몇천 대 팔 몇천 대 만큼. 팔 만큼의 네. 그런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데 네. 뭔가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나 어떤 정책 같은 게 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특히 이제 들어요.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잘 정비를 해야지 정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네. 방산 4강이 되려면 금융 시스템이 가장 예. 우선적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는 뭐 무기업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외교, 예. 금융, 기술 예.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정상 간의 네, 그 회담 시에 확신을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폴란드가 우리 K방산을 선택한 가장 큰 계기가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두타 대통령을 만났었거든요. 네. 두타 대통령이 실제로 이건 한 얘기입니다. 그때 확신을 얻고 우리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